자, 그럼 필기를 통해서 학습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15번 국외민족운동의 전개 1번 의열투쟁 1쪽입니다. 자, 의열투쟁이라고 한다면 암살, 파괴 등의 방법으로 동포 등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중혁명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려는 투쟁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 의열투쟁을 했었던 주요 단체 쌍두마차, 투토, 바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조직을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년대 때 주로 활동을 했었던 의열단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후 의열단이 조금 의열투쟁을 관두고 사실은 이제 다른 식으로 노선을 바꾸게 되자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었던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좀 기억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의열투쟁이라는 말에서의 의열투쟁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의사열사와 조금 견주어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의열투쟁에 참여했었던 사람은 국가보훈처의 정의에 따르면 의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자, 의사, 열사, 지사 여러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얘기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의사, 열사, 지사에서 의사는요. 무력으로 항거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폭탄과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총기를 들고 싸울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암살, 뭐 이제 총살 등등을 행할 수 있죠. 무력을 통해서 저항의 뜻을 보이고 나서 이 때문에 이제 죽게 된 사람들을 의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님도 의사시고요. 뭐 윤봉길 의사 같은 거 우리가 오늘 보실 의사분들, 특히 이 의열투쟁에 참여했었던 많은 분들은 대부분이 의사라고 불릴 수 있겠죠. 무력투쟁이니까요. 자, 열사 같은 경우는요, 맨몸으로 투쟁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만세운동을 통해서 저항을 했었던 유관순 열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뭐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자결한 사람들도 다 열사로 속할 수 있고요. 해그 특사로 파견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선 이제 그 단식을 통해서 자결했었던 이준 열사 분도 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사 같은 경우는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의사와 열사는 저항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사는요. 살아있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순국할 때 붙일 수 있는 일이라면 지사는 저항을 하다가 돌아가시지 않고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을 경우, 뭐 예를 들면은 독립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뜻을 펼치셨으나, 그러니까 셨으나 하고 되게 이상하네요. 펼치셨는데 해방 후에 잘 살다가 해방 후에 돌아가시게 된 분들은 지사라고 부르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 열사, 지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한번 정리는 해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이걸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많이들 섞어 쓰기 때문입니다. 뭐 공식적인 명칭으로 이렇게 정립된 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편하신 대로 혹은 여러분들이 기리고 싶은 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의열투쟁은 말씀드렸듯이 폭력투쟁, 무력투쟁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암살이라든지 기관 파괴 등등의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지요. 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의열투쟁의 의열은요. 이제 사실은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에서 나온 말인데요. 정의를 위해서 열렬하게 투쟁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정의를 위해서 열렬하게, 맹렬하게 저항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들이 다들 의열투쟁을 했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열이라는 개념은요, 역사에 길이 남겨서 후세인들이 본받아야 될 정의로운 행동과 정신이라는 약간은 동양의 전통적인 좀 교훈주의적인 역사관이 표현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테러라는 개념을 보통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상 테러라는 단어가 가진 범죄적이란 뜻, 혹은 이게 죄, 벌이라는 범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면 사실은 의열투쟁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열투쟁이라는 말을 그냥 고추어서 꼭 직접 쓰실 필요가 있고요. 다른 말로 고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개 단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의열투쟁의 선두주자 의열단입니다. 자, 의열단은요, 김원봉과 그 친구분들이 조직한 건데요. 1919년 만주와 북경 등지에서 김원봉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의열단은 요즘 굉장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다뤄지죠.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리 및 친일파를 처단하는 단체였고요. 일제의 수탈기구를 파괴하는 활동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이 의열단이 사상의 기반으로 삼게 된 선언문, 글이 바로 신채호가 써줬었던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바로 의열단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폭력투쟁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채호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우리 문화 수호운동에서 공부하셨던 그분입니다. 맞습니다. 민족주의자이자 나중에는 무정부주의에 심취하시게 되기도 하시는데요. 요 조선혁명 선언을 읽어보시면 신채호 선생님과 의열단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혁명 선언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내정 독립이냐 참정권이냐 자치를 운동하는 자 누구이냐. 우와, 자, 대놓고 말하고 있죠. 어떤 애들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대부분? 그렇지, 비타민 같은 애들. 비타민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죠. 너희들이 동양평화 한국 독립 버전 등을 조건으로 내건 조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 강토를 씹어먹던 역사를 잊었느냐 라면서 옛날 일을 잊었냐, 일제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일본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강도 일본. 자, 대놓고 딱 열렬하게 보여주고 있죠. 의열투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 일본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쭉쭉쭉쭉 청원서 대놓고 쏘고 있죠. 누굴 것 같아요? 임시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여러 나라 공간에 던지면 탄원사나 일본 정부에 보내고 국세의 약함을 애걸하며 국가의 존망, 민족사활의 대문제를 외국인, 심지어 적국인의 처분으로 결정하기만 기다렸도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즉 준비론도 까고 있죠. 신령양서운동 민족주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이런 청원서 같은 거 보내는 애들은 외교론자들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준비론자는 신력 양성론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엄청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을 발전하고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군인을 양성하는데 일본 전투력의 100분의 1의 비교라도 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무장투쟁론자도 또 사실은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민주는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린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제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조선혁명 선언이었습니다. 신채호와 의열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강령이었고요. 요 내용들은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의거 활동인데요. 김익상 선생님이 조선총독부의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었고요. 김상우 선생님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석주 선생님은 동양척시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고요. 여기 쓰여져 있지 않지만 김지선 선생님도 도쿄 공성에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죠.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의열단이 정말 멋있는 건요. 의열단 그 단원들은요, 일제로부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가명들을 갖고 있었다고도 하고요.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서 살아있는 한 자유롭게 좀 생활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옷을 굉장히 정장을 항상
쫙 차려입고요. 머리도 늘 이렇게 무스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잘 손질했었고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언제나 이번이 이게 내 생의 마지막 사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의열단 단원들의 이 수많은 의거들은요, 늘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항일투쟁을 진행하셨던 거죠. 사실 의열단원만큼 또 의열투쟁에 참여하셨던 분들만큼 이타적인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최근 개인주의적인 풍토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실상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의열투쟁을 참여하셨던 분들,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요즘 독립운동 조사 발굴 수행평가 하고 계시잖아요. 수행평가 하실 때 또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하실 때 항상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독립운동을 참여하셨다는 것. 다른 사람을, 아니 더 나아가 나의 나라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이타심이거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시 의열단으로 돌아올게요. 요 내용들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조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요. 요즘 여러분들 조사 발표 수행평가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도움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요, 개편에 들어가게 돼요. 의열단이 여러 단원들의 의거를 진행하지만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거사에 나선 단원들은 사실 대부분 희생을 당하게 되죠. 개별적인 의열투쟁만으로는 좀 한계를 느꼈었던 김원봉 선생님을 중심으로 의열단을 해산하게 되고요. 무장 독립군을 결성하기 위해서 황포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죠. 3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걸 직접 설립해서 조직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열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인애국단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에 칸인데요. 한인 애국단입니다. 자, 한인 애국단은요,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요. 20년대에 임시정부가 뭐 일본의 견제라든지 뭐 아니면 위임 통치 청원 사건 기억나시죠? 등 뭐 횡령 논란 등등, 대통령 이승만 탄핵, 뭐 또 국민 대표회의 결렬 등등으로 인해서 침체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자, 그러던 임시정부를 그 침체에서 극복하고 반전을 일으키게끔 만들어낸 단체가 바로 한인 애국단입니다. 침체에 빠진 독립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당장 좀 눈에 띄는 뭔가 독립운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조직했었던 의열단체입니다.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었던 이 한인애국단은요, 말 그대로 한인애국단입니다. 네. 그래서 청년 80명을 모아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이제 활동했었던 단체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의거는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거만 좀 기억해 둘게요. 자, 하나는 이 봉창 의사님의 의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윤봉길 선생님의 도시락 폭탄입니다. 자, 이봉창 의사는 1931년에 김구 선생님으로부터 폭탄을 이제 받아서 직접 제공받아서야 도쿄로 파견이 되어서 도쿄에서 그 천황이었던 히로히토, 정확하게는 32년 1월 8일인데요. 32년에 히로히토 천황에게 수류탄을 투척하죠. 물론 히로히토는 무사했습니다. 이제 천황은 무사했는데 일본인들한테는 천황을 향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게 무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되죠. 특히 이때 중국의 당시, 자, 기억나시죠? 만주사변 이후에, 자, 31년 이후니까요. 그죠? 만주사변 이후에요.
중국이 그 당시 반일 감정이 되게 심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신문에서 요 의봉창의 의거를 두고 안타깝게도 혹은 불행하게도 실패했소라고 신문에 기사를 쓴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열이 받았던 일본이요. 중국의 상하이를 칩니다. 이게 바로 상하이 사변인데요. 상하이 사변이요. 상하이 사변 역시 32년인데요. 상하이를 칩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침략해서 상하이를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이 상하이 전승 기념식입니다. 이해가세요? 상하이에 있었던 홍커우 공원에서 했었던 거고요. 이 홍커우 공원에서 상하이 사변 승리 기념식을 연 거야. 이해가? 자, 그래서 이 기념식 및 일본 문화, 그러니까 천황의 생일 파티가 열린 거예요. 얘네도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한 지역이야. 그 점령한 지역에서 이 승리 기념식을 연 거예요. 천황 생일 파티랑. 너무하죠? 그래서 요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이 천황 생일 파티 열병식에서 윤봉길 선생님이 수통 폭탄을 던진 겁니다. 이해가시죠? 폭탄을 던진데 이게 도시락 폭탄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물병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수통 폭탄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이 수통 폭탄을 던져서요. 일본군 장성과 다수 고관을 처단하게 되죠. 와, 진짜 많이 다쳤습니다. 단장, 겨루민 단장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했고요. 사령관이었던 육군 대장도 상처가 악화돼서 죽게 되죠. 7명이 사상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그 시게미츠 마모르라는 주중 일본 공사가 다치게 되는데요. 이 시게미츠 마모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항복문서 조인식에서 지팡이를 짚고 되게 절뚝이며 나타나서 일본의 정권대사 자격으로 항복문서에 사인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고위급 인사들이 여기에서 많이 다치게 됐고요. 결국 자살용으로 가져갔다고 알려지는 도시락 폭탄의 불발로 터지게 되면서 결국 잡혀서 이제 순국하게 되죠. 시신은 봉분도 없이 모처에 안매장되어서요. 나중에 김구 선생님의 지시로 박열 선생님이 수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윤봉길 선생님은 결국엔 카나자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선생님보다도 훨씬 거의 한 10년 정도 어리신 건데요.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짧고 굵게 살다가 가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얼마나, 물론 정말 많은 사람들, 다수의 고관을 처단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 그 의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첫째로요. 그간 한국 독립운동에 냉담했었던 중국이요. 임시정부를 직접 지원해주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항일운동은 뭐 한국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사실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그냥 중국과 일본의 일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윤봉길의 의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장개석이라고 해서 당시 중국 대륙의 실권자죠. 이 장제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장제스가 윤봉길의 의거 소식에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이뤄내다니 이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엄청나게 치하를 하고요. 김구 선생님을 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임시정부의 거주지가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상하이가 점령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상해에서 충칭으로 옮겨가게 되지요. 자, 아래 있는 지도는 의열투쟁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사건인데요. 요 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근현대사 유적지 서울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그리고 서울 효창공원에 대한 읽기 자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효창공원의 그 324, 삼열사의 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324 묘에 있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선생님 등등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기 자료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주요 의거를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의열단 공부하실 때 주요 의거도 중요하고요. 특히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도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김홍봉 선생님 중심이었고요.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의병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특히 윤봉길 의거의 결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5번의 학습활동이었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화이팅!